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제 말복을 이틀 앞두고 있는 증권시장이 더위에 아주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요새 별로 재미가 없고 또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우려와 염려와 또 오늘 코스피 시장이 참 4개월째 하락을 하면서 8월 달에 더위에 2,000포인트를 또 장중에 하회하는 그러한 지수가 좀 나오고 종목별로도 상당히 어수선하고 글로벌 마켓도 좀 어수선하고 좀처럼 방향 잡기가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태에 수급도 좀 아주 안 좋은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박자들이 투자 환경을 좀 안 좋게 만들어서 좀 곤혹스럽게 하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월요일부터 시장의 맥을 잘 짚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또 가장 효율적일지 대박 플러스 시즌3를 통해서 월요일 이 시간에 시장의 맥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투자의 지침을 선정해드리고 투자의 방향을 제시해드리면서 동시에 파생투자 선물 옵션 투자에 대한 정교한 세밀함까지 강의로 이어드리는 대박 플러스 시즌3 월요일 시간 양경석 멘토입니다. 참 요즘 유구무원입니다. 증권에 대해서 주식이 좋으면 증권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가 좀 많고 할 얘기가 많고 이런데 주식이 좀 안 좋으면 또 열기가 좀 줄어들고 폭발적인 어떤 그러한 에너지들이 사그라들고 상당히 침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냉정을 가지고 시장을 집요하게 잘 판단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주식이 올라간다고 해서만 그것이 나에게 기회가 아니고요. 또 지금은 투자 환경이 많이 다변화되어서 파생상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해지라든가 또는 하락 방향의 어떤 공격적인 패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구사할 수 있는 ETF라든가 선물옵션 투자 시장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정말 내가 시장을 내 것으로 만들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월요일 대박 플러스 시즌3를 통해서 양경석 멘토가 제공해드리는 이 내용들은 상당히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것을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의 주머니가 알차질 수 있는 투자의 수익이 쑥쑥 커갈 수 있는 그러한 정보로 가득 채워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을 점검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시장이 왜 이렇게 맥을 못 쓸까요? 맥을 못 쓸까요?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시장이 경제 여건이나 또는 수급의 여건보다 조금 오버슈팅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합지수를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2분기 실적이 이번에 노출이 되면서 적나라하게 기업들의 성장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수익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안정성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3분기에 바로 회복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좋은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또 한국의 경기 상황도 또 그렇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가 또 거론이 되면서 글로벌 마켓 시장도 지금 별로 우호적이지 않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면서 시장을 누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아주 크게 시장을 바라볼 때 두 가지만 딱 보면 됩니다. 수급과 재료를 딱 보는데 자, 수급 여건 별로 안 좋고 그다음에 재료 여건 별로 안 좋으면 역시 시장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재밌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약간 이럴 때일수록 너무 지엽적인 어떤 시장을 보기보다 약간 크게 시장을 볼 수 있는 대세 라인을 잡고 가면 소위 말해서 이것을 황금줄 라인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양경석 멘토가 28년 동안에 약 근 30년에 걸친 투자의 노하우를 정립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세 라인. 이것은 산업의 커다란 섹터도 같이 묻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자잘한 얘기들보다는 약간 굵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쉽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크게 읽을 때
우리 시장이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이 있는데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에 비교해서 뭐 규모로 말하면 말도 할 수 없는 비교할 수도 없죠.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가 한국을 물론 대표하는 겁니다. 대표를 하는데 코스피 시장이 몇 년 전부터 중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중병에 걸렸느냐? 소위 말해서 경기 장세, 경기를 바탕으로 한 산업의 섹터군들이 중심적으로 성장을 끌고 왔던, 말씀드리는 그대로 굵직한 것들입니다. 철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다음에 중화학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 섹터들 전체가 금융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섹터들 자체가 이 한국의 구조 자체가 코스피 시장이 경기 장세 위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에 대한 그 부분이 발목이 잡히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자, 경제 성장률이 5%대 미만으로 들어가기 시작부터 한국 증권 시장은 코스피 시장은 맥을 못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4%대가 꺾이면서 소위 말해서 반도체가 끌고 왔던 그 힘들, 그다음에 자동차가 몇 년 전에 끌고 왔던 힘들이 지금 좀 많이 소진이 돼가 있는 상태. 소위 말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역경기 장세다. 그러니까 경기에 관련된 애들이 별로 재미가 없고 경기에 관련되지 않은 애들이 그냥 바톤을 이어서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경기 장세 때에 완전히 차별화되었던 종목들, 내수 관련주 중에 우량주라든가 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내에 진입한 종목들입니다. 좀 이따가 말씀 대표적인 아모레 화장품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제일모직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삼성그룹의 어떤 그런 특수성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산업의 섹터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비경기주들이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소비 패턴, 소비재 중심으로 나가는 그러한 패턴이 역경기 장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약주의 약진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코스닥의 약진이라든가 이러한 통칭, 산업적인 통칭을 봤을 때 역경기 장세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 역경기 장세가 어디까지 더 진행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들도 앞으로 이제 숙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3%대 밑으로 지금 들어갈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올해 그 메르스라든가 이런 사태 때문에 오히려 또 굉장히 딜레이가 돼가지고 물론 반면에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의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자금의 어떤 정부 정책에서는 자금을 좀 조달하는 그러한 부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것이 우리 내적인 어떤 한국의 특수한 경제 상황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복합적인 환율에 대한 부분도 물려있고 많은 부분이 물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이제 크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반기에 전략도 짜보고 또 이러한 시기에 체력을 잘 점검을 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은 별 재미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투자자별 매매 종합도 보면 그렇게 외국인들이 500억 정도 매도하고 그다음에 기관들도 별로 매수도 하지 않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금 9월물 선물을 누적으로 지금 현재 금액으로 3조 가까이 지금 이렇게 누적으로 지금 매도 금액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안 풀어요. 이 얘기는 뭐냐? 외국인들이 현물도 안 살 뿐더러 선물을 지금 한 3조 정도 갖다 매도를 좀 쳐놓고선 계속 지금 장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급의 구조가 확실하게 변화의 어떤 조짐이 보이거나 어떠한 한국 증권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잘 안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얘기는 끌고 가겠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그러면 어느 정도 더 빠져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코스피 200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먼저 지금 먼저 말씀드릴 것은 차트로 제가 보여드리는 게 코스닥이 지금 주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서론을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역경기 장세에서 돌파구가 없는데
저평가됐다고 판단되는 종목들, 성장성이 있는 신성장 종목들, 또는 이제 소위 말해서 굵직한 대형 제조를 중심으로 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들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역경기 정세를 맞게 될 때에 가볍게 움직일 수 있고 수익을 바로 낼 수 있고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테마 위주의 그러한 종목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을 뿐더러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이 열광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약 한 7개월 이 월봉으로 보면요. 코스닥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가 주도라는 얘기입니다. 코스닥이 지금 주도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주도가 아니고 코스닥이 주도입니다. 코스닥이 주도였는데 주도주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고. 그러니까 무슨 칙칙폭폭 올라오다가 올라가는 힘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바로 꺾이지가 않아요. 자, 이번에도 보면 이 월봉을 보면 월봉의 5월 이동평균선을 축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지금 이렇게 지난달에 7월 달에 음봉을 한번 내고 8월 달에 음봉이 내는 척 하다가 지금 돌아서 지금 양봉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746인가 이렇죠. 그러니까 746.34. 그러니까 800 근처까지 갔다가 780%까지 밀었는데 한 5% 남짓 조정받고서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별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올랐던 주가가 바로 빠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제 횡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700선 제가 지난번에 700선이 조금 위협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강력하게 버팅기더라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그래서 이게 돌았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시장 에너지가 코스피 시장에 있는 게 아니고 코스닥 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가게 되면 얘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증권시장은. 그러면 주봉을 이렇게 보면 코스닥의 주봉이 아주 견조한 그 흐름을 좀 보여왔는데요. 여기서 보실 때 이 차트의 그 주 라인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게 주봉의 5주 이동 평균선을 쭉 타고 주가가 5주 이동 평균은 요 지금 현상에 와서는 조금 이상한 현상이 좀 보이죠.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전에 왔던 패턴하고는 조금 다른 패턴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이게 뭐냐면 굉장히 커요. 퍽 올렸다가 퍽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동성이. 자, 이 얘기는 뭐냐?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해서 왕 때리는 그 세력들이 있는 반면에 쭉 빠지면 대안이 여기뿐이 없다라고 해서 또 빠져 들어오는 세력도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봐서는 뭐냐면 약 10%가 넘게, 그러니까 780에서 710 정도, 710에서 780 한 10% 정도 코스닥 지수로 그만큼을 갖다가 그냥 주 단위로 한 2주 단위로 그냥 퍽 앉았다가 퍽 올렸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별 종목을 대하는 데에 사이클을 타신다면 종목 중심으로 이제 압축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종목 중심 당연히 실적이죠. 종목은 실적과 성장성과 그 다음에 수급 그리고 숨어 있는 미래 성장성입니다. 그럼 실적 대비해서 앞으로도 짱짱하게 갈 수 있는 것도 선정해서 지금 뭐 화장품이 죽었다 싶으면 다시 또 살아나고 어떤 것들이 또 한번 죽었다 싶으면 낙폭이 과대해가지고 바로 또 들고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단기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흐름을 자체는 코스닥이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지금 조명을 해드리면 보시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여기가 오늘 710선 정도, 그러니까 여기 20주 이동평균이 지나가는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20주 이동평균 그러니까 당분간 코스닥 지수는 20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아래로 처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역경기 장세의 지배적인 상승을 가져오는 이 흐름은 여기서 일단 1차로 약간 데미지를 입었지만 하락이 아닌 수평 국면의 유지로 이제 횡보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로 봤을 때는 720선 정도에서의 매수와 760, 70선 정도의 매도를 병행하는 단기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코스닥인데 그 다음에 버팅기고 있는 애가 이제 종합지수입니다. 종합지수 2등을 하고 있는 애가 이제 한국 종합지수를 좀 보도록 하죠. 네, 한국 종합지수. 자, 종합지수인데 얘는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종합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 얘는 이제 2등을 하는데 이걸 제가 월봉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 월봉으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종합지수는 박스피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박스피. 이 박스를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박스가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지금. 얘가 지금 2011년에 고점 2231포인트, 2011년에 고점을 친 이후에 지금 2015년이니까 4년 동안 옆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2231이야, 현재는요. 이 박스를 못 넘었기 때문에 유효한 박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넓은 폭으로 잡았을 때, 외적인 어떤 그 변수까지 고려를 한 저점 라인이 1700 몇 선 정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비교적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라인이죠, 이 라인은. 그런데 일반적인 라인에서 이거보다 폭을 좀 작게 잡아주면 2100포인트가 에버리지 평균 라인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번에 넘어갔던 게 2185포인트까지 2200포인트 근사하는 게 한 번 갔었죠. 4월 달에. 한 번 뚫었던 겁니다. 자, 그거 외에는 에버리지로 2100포인트 정도에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저점 라인을 보면, 저점 라인이 1900선은 잘 안 깹니다. 아주 좀 험하게 좀 내려가도 1900선은 잘 안 깹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뭐 2000포인트 정도 있으니까 흘러내리고 있다. 자, 이게 너무 좀 크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박스피라는 걸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지수가 코스닥에 비해서 상당히 현저하게 지금 열세를 보인다라는 부분을 표현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월봉을 제가 이렇게 표현드린 겁니다. 그럼 주봉으로 이제 보면 특히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이 라인은 조금 깨려면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도 어떤 저항 라인을 뚫고 나가려면은 그 에너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버금가는 충분 조건이 필요한데 하락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 코스피는 반응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장기 이동평균, 주 이동평균에서 수평 라인으로 잡고 있는 120주 이동평균을 깨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60주 이동평균에서는 살짝 지금 후퇴를 한 상태입니다. 오늘 근사에 왔던 120주 이동평균의 저점 라인이 지금 1990포인트 정도로 잡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딱 대보면 1990포인트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흔들릴 경우가 이제 1980포인트 라인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요 네크라인은 지금 요 앞에 여기 네크라인이요. 요 네크라인 가격으로 지수로 봤을 때는 1985 내지 90 정도 나옵니다. 1990 정도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네크라인과 그 다음에 120주 이동평균이 맞닿아 있는 선이 1990선입니다. 오늘 종합지수가 그 근처 1995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종가에 좀 후반전에는 약간 반등을 좀 하면서 저점 대비는 조금 카바링을 하면서 끝내놨는데 요게 이제 이번 주에 관심사가 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게 종합지수의 이제 모습인데 아직 이 종합지수가 이 20주 이동평균 밑으로 들어와서 지금 4주째 지금 혼돈의 세월을 갖고 있죠. 그죠? 물론 이 모양새를 보면 이 앞에 떨어졌을 때하고는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자, 이때는 뭐가 많이 빠졌었냐면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많이 빠졌었지만 다른 애들도 덩달아서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그
종합지수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조금 이어서 제가 코스피 200을 보여드릴 텐데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확연하게. 종합지수는 버팅기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피 200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으로.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코스피 200으로 들어가면 아까 코스피의 월봉하고 코스피 200의 월봉하고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이 보시면은 코스피 200으로 봤을 때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현저한 차이점이나 이게 초반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린 역경기 장세가 왜 이 대세에서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반증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까 코스피의 월봉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했을 때 얘가 넘어갔었죠. 2185까지.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코스피 200은 못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걸렸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종합지수는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밀렸는데 얘는 지금 오르지도 못하고 코스피 200은 밀린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형주가 몰살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형주가 하락을 완전히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꼴찌 하는 애들이 어디예요? 경기 관련주 애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오늘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부터 7월 말부터 해가지고 8월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120만 원대 위에 있던 주가가 10% 정도 빠졌습니다. 다행히 현대차는 먼저 빠졌었어요. 12만 3천 원까지 먼저 빠져가지고 2주 동안 드러났다가 지난주에 다시 한 2만 원이 빠져서 15만 원대에서 14만 원대로 후퇴를 했는데 오늘 현대차가 14만 원 정도는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근데 크게 시장을 비트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지금 있다고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거는 자리를 좀 잡으려고 그러는 거고 좀 덜 빠지는 더 빠지려고 오늘 같은 경우에 화학주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유가가 최저가로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의 우려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급하게 작용을 하면서 유화주가 오늘 완전히 또 얻어맞아버렸습니다. LG화학 6%, 롯데케미칼 6%, 6, 7%대 그냥 하나 케미칼 이런 건 6, 7%대 기본입니다. 지금 떨어지는 게. 거기다가 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또 떨어지고 있죠. 그죠? 대림산업기준 6만까지 들어가니까 지금 주가가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보이지 않게 그냥 퍽퍽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조선 3사 보십시오. 회복될 것 같이 좀 하다가 아직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되니까 한 번 더 공매도 때린 세력들도 많습니다. 14점 몇 프로가 현대중공 같은 14점 몇 프로 공매도 때려가지고 아주 최대한 수익을 누리려고 꾹꾹 눌러대는 거예요. 수급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기관들이 거기에 가세를 해가지고 외국인들하고 가세를 해가지고 지금 눌러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이것을 이겨내려면 그러한 부분들을 능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이 월봉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200의 월봉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 박스가 일단 위에는 코스피 200으로 봤을 때 최고 박스가 275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4년 동안 얘가 뭐 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4년 동안.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아까 좀 힘들다 그랬죠. 여기까지는. 이거 특수한 상황입니다. 서브프라임, 그리스 사태, 촉이 터질 때 이런 내용들. 이때 아주 급하게 얻어맞은 거기 때문에 이 직원은 조금 우려가 좀 컸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잡아줘가지고 일반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라인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 와 있는데 이 저가 라인에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종합지수로 봤을 때 198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 왔다 하는 1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으로 보면 230 라인 들어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오늘 코스피 200으로 240이 지난주에 테스팅을 당해가지고 오늘 코스피 200 238까지 왔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흔들린 겁니다. 근데 이 룰이 얼마냐면 퍼센테이지가 13.5%예요. 그래서 13.5% 정도 되는데 이 폭이 13.5% 가지고 4년 동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런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끼케야 10% 먹고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10% 먹으면 엄청 많이 먹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다 중간에 잘라 먹고 뭐 하고 나면
5% 먹는 것도 굉장히 엄청난 성공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걸 몇 개월 단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몇 개월 단위입니까? 1년에 5% 먹는 게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명확히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에버리지가 얼마로 잡았냐면, 코스피 200으로 에버리지 260 나옵니다. 260. 260 라인에, 이게 260 라인. 자, 보세요, 여기. 5주 이동평, 10주 이동평균들, 이동평선 딱 모여있는 가격 라인 있죠. 260입니다. 이게 260. 260 라인. 자, 이거 축으로 275, 그 다음에 밑으로, 예, 235. 이거란 얘기입니다, 이거. 참,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였는데 여기다 하나, 둘, 셋, 넷, 뭐 이 앞에 다섯 개 치지 뭐냐면 여기가 바닥 어디를 또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걸 또 말씀드립니다.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 깨지고 코스피 200이 240이 깨져서 밑으로 내려오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때려서 뭐 또 외적인 여건들이 안 좋아져서 뭐 그러한 부분들을 해먹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경제 여건이나 또는 그것이 지금 뭐 3, 4년 전보다 또 현저하게 나빠졌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 기업의 앞으로 대형주의 역경기 상세지만 그 대형주들의 미래가 그만큼 아주 어둡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갈 길은 결국 뭐냐 지금까지 왔던 횡보의 연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것이 대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마음에 역경기 장세의 대세 마인드를 좀 갖고 가시면 개별 종목 대응하시는 거나 그다음에 경제 성장에 관한 수출 주도형 이러한 그 코스피 중심의 시가총액 상위주를 대할 때에 마인드가 좀 있지 않겠나. 삼성전자가 110만 원대가 지금 들어오면서 이제 지난번에 110만 원이 잠깐 깨졌었어요. 107만 8천 원 뭐 이렇게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10만 원 이번에 좀 지지될 거예요. 2분기 왜냐하면 2분기 이번에 그 나온 실적도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그다음에 3, 4분기로 가면서 강세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다시 또 반등 나옵니다. 그러면 크게 봐서 연말까지 봐가지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110만 원대면은 얼추 분할 매수의 시점, 바닥을 노려도 되는 시점 정도로 투자하지 않았냐. 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또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자 코스피 200 분석 대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봉 잠깐 언급드리고 이번 주 대응에 대해서 잠깐만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주봉을 보면요, 지금 현재 신저가입니다. 3개 주가 중에 종합지수, 코스닥 종합지수,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을 봤을 때 코스피 200이 완전 꼴등이에요. 꼴등. 자, 그런데 이 네크라인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비례적으로 올랐던 부분만큼 그 이상 폭을 완성을 지금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자, 완전한 산과 골짜기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하락의 부분보다는 횡보에 대한 부분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측면입니다. 물론 이번 주에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옵션 이해관계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을 눌러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월요일인데 아침에 오전에 선물을 외국인들이 사는 척 하다가 한 3천억 정도 하면서 들어오는 척 하다가 다 엎어가지고 마지막에 1,000억 마이너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마켓에 대해서 아직 자신도 없고 선물은 아마 좀 급하게 운영할 수 있고 이제 옵션은 만기이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옵션에 대한 부분들 또 면밀하게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선물 유언물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유언물 잠깐 보고 가면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물 유언물 한 달 남았습니다. 9월 10일 그러니까 9월 둘째 주 목요일 컬러블 데이입니다. 소위 말해서 9월물이 만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일 남았고 영업일수로 23일 남았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반전이라는 얘기입니다. 3개월 기간 동안에 거의 종반전으로 간다. 자, 누적 큰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누적 약 3조 금액으로 그 다음에 기간 매수 누적이 2조 한 5천억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은 굉장히 빠르게 좀 대응하고 있는 걸로 보여서 누적 선물로는
외국인들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러한 부분에서 옵션에 대한 부분도 이번 월물이 하락 쪽으로 외국인들의 하방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2000포인트를 하회하는 공격이 조금 몇 번 더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거기에 대한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오늘 같은 트릭이 상당히 그 속내를 감추고 움직이기 때문에 옵션은 대의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가급적이면 변동성에 대해서 매수 포인트보다는 좀 약간의 안전한 범위를 매도로 포인트로 잡아서 수익을 그냥 양쪽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옵션 대응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지금 현재 베이시스만 제가 살펴보도록 넘어가겠더니 코스피 200에 239.18. 자, 코스피 200이 앞에 이번에 저점이 깨지기 전에 239존 라인이 오늘 흔들렸습니다. 신저가를 갔다가 지금 들어온 겁니다. 4개월 오르고 4개월 빠지고, 작년 12월 수준으로 완전히 수레바퀴가 돌아간 겁니다. 아까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하나의 산이 완전히 완성이 지금 된 상태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한 번 더 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한 형태로 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기간이다. 수급이 악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가는 또 많이 떨어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좀 적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지금도 아직도 많이 눌려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게리도는 플러스 0.08인데 시장 베이스가 0.4입니다. 그러니까 이론 베이시스가 0.34인데 코스피 200이 239.18이고 239.60이니까 조금 근사하게 유지하고 있다. 근소하게.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썩 좋은 면들은 아닙니다. 누적 미결제로는 11만 7천 개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고, 외국인들의 하방 포지션이 일단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옵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만기이기 때문에 옵션을 좀 언급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엄 보도록 하는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 그 세타에 대해서 시간 가치의 감소에 대해서 제가 강력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타 값을 의식한 매도자들이 수익을 많이 추구하는 구간 종반전이다. 이번 주에 여지없이 매도 포지션으로 지금 수익을 구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매수자가 유린당하는 그러한 시장 구조를 이번 만기 주간에는 갖게 됩니다. 이건 뭐 늘상 있어 왔던 일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수익을 정상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매도가 양쪽으로 지금 강력하게 행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 외가들, 그다음에 풋외가들 뭘 중심으로 기준가 240을 중심으로 현재는 240입니다. 근데 240이 코스피도 깨졌고 선물도 깨져 있습니다. 240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한번 240 프리미엄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오늘 옵션에 민감대에서 강의를 드릴 텐데요. 자, 240을 이렇게 보시면 콜이 0.97, 그 다음에 풋이 1.69입니다. 69입니다. 자, 이렇게 매도가 구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매도를 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델타하고 변동성을 꼭 오늘 이제 그 변동성에 대해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변동성을 꼭 체킹을 하시고 매도를 했는데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변동을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하락 쪽으로 쭉 왔는데 하락 쪽의 변동이 좀 일시적으로 반등이 예를 들면 한 1% 정도 반등이 나간다. 펑 치고 나간다 그러면은 이 프리미엄이 갑자기 크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매도하실 때 조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일반적인 그 투자자들에게 개인 투자자분들께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그 기법을 외국인들과 기관들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개인 투자에 많이 무게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월물에 대한 준비, 특히 이번 주로부터 어떤 일련의 변곡 상황이 나타날 상황에서는
이걸물에 대한 매수 포인트, 소위 매수를 통한, 옵션 매수를 통한 수익을 구가할 수 있는 찬스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한 번 정도는 나오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찬스에서는 짭짤한 매수자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한번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염두에 두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월물에 대해서는 가급적 금액을 축소해 가면서 매도 전략으로 지키는 전략으로 하시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 멋진 강의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달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월요일마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다 언급을 드려왔고, 이제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 아주 옵션의 하이라이트인 옵션의 민감도 5가지에 대해서 델타, 감마, 세타. 오늘은 이제 2가지가 남아있는데 그중에 베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성과 베가입니다. 자, 변동성을 얘기를 할 때 변동성이 굉장히 옵션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변동성이 클 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변동성이 클 때 하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작아질 때, 이 옵션은 변동성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그래서 커진다, 변동성이 커진다 할 때는 매수자가 비교적 유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변동성이 작아진다라고 할 때는 비교적 매도자가 유리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다.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변동성을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기초자산이 얼마 움직였을 때 옵션 가격이 바로 얼마 움직이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델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변동성과 관련된 것이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델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델타가 변하는 율, 기초자산이 얼마 변하는데 이 델타 값이 더 점점점 많아지면서 변하느냐, 올라가면서 적어지느냐, 한 개 수렴하면 가면서 가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감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공부했던 겁니다. 지난번에. 감마. 네, 감마. 델타, 감마.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베가입니다. 베가. 이 베가는 뭐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심리다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심리. 한마디로 이거는 심리의 문제입니다. 베가는. 자,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변동성은 2가지가 있는데 역사적 변동성하고 내재 변동성입니다. 역사적 변동성은 뭐냐면 수익률의 표준 편차이며 통상 변동성이 증가하면 옵션 가격이 상승하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 좀 유리하다. 그 다음에 변동성이 감소하면 옵션 가격이 하락한다 그랬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이렇게 하락도 하락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요 변동성이 좀 적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역사적 변동성으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내재 변동성은 뭐냐? 내재 변동성은 옵션의 이론 가격을 계산을 할 때 5가지 항목을 집어넣습니다. 기초자산, 행사가, 변동성, 잔존기간, 이자율, 이렇게 5가지가 행사가 되는데, 그래서 옵션 이론가를 산출하게 되는데, 기초자산이 일정하다고 보고 행사가도 일정하다고 보고 다 일정하다고 봤을 때 나머지를 차지하는 그 순수하게 옵션 이론 가격을 만드는 그러한 변동성이 내재 변동성이다라고. 이 변동성은 한마디로 심리가 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심리를 그러니까 주식으로 얘기할 때 아마 기술적 지표에서 심리도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리도, 투자 심리도, 그죠? 자, 투자 심리도가 얼마냐? 10 이하냐? 20 이하냐? 90 이상이냐? 이 심리도를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 이 내재 변동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점점 잘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떨어지다 안 좋으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요? 비이성적인 판단 구간들을 얘기를 해요. 비이성적.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주식이라는 값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EPS가 얼마고 그다음에 투자 가치 BPS가 얼마고 뭐 안전 자산 가치가 얼마고 뭐 해가지고 다 따져서 그 가격이 얼마다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그 일반적인 시장을 규정하는 것이 이성적인 시장인데 시장은 그렇지 않죠. 비이성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이 뭐냐면 심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한없이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지면 한없이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강하게 반영을 시키는 그 변동성이 얼마이냐 그 데이터가 그거에 따라서 이 내재 변동성의 강도를 따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에는 시장에서 이렇게 짧게 움직이는 시장, 크게 움직이는 시장 그 다음에 이 내재 변동성은 심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가를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 텐데요. 배가는 어떤 거냐? 바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변동성이 얼마나 이렇게 기초자산에. 근데 그걸로 뭘 따지냐면 내재 변동성 1% 변화에 대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내재 변동성. 기초자산의 내재 변동성. 기초자산은 당연히 코스피 200이 되겠고요. 그의 내재 변동성 1% 변화에 대해서 옵션 프리미엄이 몇 프로 변화하느냐. 그 옵션 가격 변화의 크기를 얘기해 준다. 이 배가값은 0에서 1 사이 플러스 값으로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배가에 대해서는 딱 핵심적인 그 부분만 잡고 이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자, 넘어가면 배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배가의 특성이 있는데 배가는 잔존 기간이 길수록 옵션의 배가는 큽니다. 자, 지금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 기간이 길수록 옵션의 배가가 크다는 얘기예요.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에 변동성이 변하더라도 전체 시간에 대한 변동성이 줄어들게 돼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듭니다. 즉 배가가 감소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옵션을 볼 때 이러한 부분들 보셨을까요? 지금 만기 이번 달 물이 8월 달 물이 지금 이제 3일 남았죠. 3일. 자, 3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기까지 남은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죠. 그죠? 줄어들어 있는데 3일 남아 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 예를 드는 겁니다. 내일 예를 들어서 주가가 1% 올라간다. 1% 올라간다고 하면 콜 프리미엄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콜 프리미엄. 갑자기 왜냐하면 240짜리가 콜 240짜리가 242 이게 코스피 200이 242 막 이렇게 간다고 하면 지금 콜 240짜리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얘가 막 폭등하려고 난리를 칠 거란 말이에요. 그죠? 폭등하겠죠. 242이면 그대로 막 반영시켜야 되니까 코스피 200을. 그러면 2점 몇, 3점 몇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뭐 0. 아까 보니까 뭐 몇 정도 돼 있는데 1 미만이었나요? 그럼 뭐 한 300%, 400% 그냥 올라갈 거 아닙니까? 폭등을 해버립니다. 콜에 예를 들어서. 그럼 프리미엄이 그냥 확 올라가는 거예요. 확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배가가 높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주가가 살짝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0.5% 반납을 해가지고 24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뭐 3점 몇 갔다가 갑자기 1 몇 달로 확 떨어져 버린다고 이게. 이게 뭐냐. 배가는 높은데 이 시간이 줄어들 경우에는 변동성이 변하는데도 이 전체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이 변동성이 줄어들게 돼가지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에 만기 프리미엄이 급하게 막 변화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준주가, 기초자산의 기준주가에 따라가지고 과도하게 평가되고 한 방에 그냥 막 박살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매도자들이 굉장히 또 노려요, 이런 거를. 왜냐면, 배가 이거 보고,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막 질러 들어왔거든. 필요 이상으로 심리만 잔뜩 부풀어 놨는데, 갑자기 허당돼 버리니까 뭐에 꽝돼 버리잖아요, 그죠? 이거를 또 매도로 노리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얘기 뭐냐? 조심해야 됩니다. 잔존기간이
길수록 옵션의 배가는 그거 잔존기간이 짧을 때 변동성이 크더라도 시간 가치 때문에 굉장히 거꾸로 반대되는 수익을 형성할 경우. 그래서 이 잔존기간이 짧고 내재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시간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한다. 이 측면을 꼭 감안하셔야 돼요. 이건 뭐 콜뿐만이 아니라 주가가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졌을 때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푸프리미엄이 외가가 40%가 넘게 올랐었습니다. 플러스 됐어요. 근데 막판에 238종까지 248.3까지 환불이 떨어졌었는데 그때 푸프리미엄이 약 한 두 칸 외가가 40%, 30% 이상 수익이 갔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오늘 마이너스 20% 이상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잔존기간이 짧고 내재 변동성이 큰 경우에 시간 가치가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금방 먹을 것 같이 보였지만 심리가, 배가가 푸프리미엄 외가에 대한 배가가 너무 크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꺾어버리잖아요. 그냥 바로 수익률 반납하고 오늘 절반 이상 부러져가지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풋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서 매수자가 당하기가 쉽다. 조심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배가를 잘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잔존기간이 길고 내재 변동성이 작은 경우에 반대죠. 그죠? 잔존기간이 짧고 내재 변동성이 큰 경우는 매수를 주의해야 되는데 잔존기간이 길고 내재 변동성이 적은 경우에는 매도를 주의해야 된다. 매도자가. 그 다음에 등가격 옵션의 배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등가격의 옵션의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외가나 내가보다 훨씬 더 민감하다. 이거는 델타와 감마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델타 감마가 중립 포지션에 대해서 변동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심리로 움직이는 그 부분을 조심해라. 한마디로 그 말입니다. 델타 감마 중립 포지션이라는 얘기는 변동성에 대해서 웬만한 해지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심리가 있다. 그걸 주의해라 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그래프로 이제 한번 보면은요. 보통 그 델타 효과를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이 움직이는 데에 대해서 기초자산이 이만큼 움직일 때 그죠? 이렇게 기초자산이 이렇게 올라갈 때 델타 효과는 이만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마 곡선은 이제 이렇게 되죠. 유리룰로 이제 표현되니까. 그 다음에 감마 영역이 이만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배가는 뭐냐면 심리로 올라가니까 델타도 올라가, 감마도 올라가, 올라가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 해가지고선 심리로 배팅 들어오는 것들. 그게 이제 요모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가 효과는 델타 효과, 감마 효과에 대해 더해서 심리적으로 부풀려지는 풍선 효과가 있다. 아까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딱 말씀드렸습니다. 매수자는 잔존기간이 짧게 남았을 때 풍선 효과 조심해라. 그 다음에 매도자는 잔존기가 길게 남고 변동성이 작을 때 매도자가 조심해야 된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민감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배가로까지 넣어놨습니다. 자, 배가가 이게 보시면은 8월물의 배가 등가가 지금 현재 여기에 0.0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존기간이 길면 등가가 좀 크죠, 그죠? 전부 다 등가가 제일 큽니다. 잔존기간이 길면 이게 커진다 그랬죠? 9월물 어떤가 한번 볼까요? 9월물 참고로 요 데이터를 보셨다가 델타, 감마, 세타도 다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HTS 보시면 다 보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공부한 거 가지고 한번 체킹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네, 넘어가 보시면은 자, 9월물 확실히 240짜리 크죠? 0.27 굉장히 차이 나죠? 8, 4 4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죠? 배가가 4배 정도 차이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잔존기간 30일짜리에 차이 나는 게 그죠? 자, 이렇게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시장 최근 시장이 굉장히 녹록치 않은 시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박플러스 시즌스를 통해서 월요일 날 전해드리는 대세, 특별히 오늘은 굉장히 시장이 조명할 것들이 많아서 세밀하게 종합지수에 대해서 대세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조하시고 중심 잘 잡으시고 말씀드린 내용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이 시장을 이겨나가겠다. 이러한 부분들의 마음을 심기일전하셔서 더위 이겨내시고 어려운 시장 이겨내셔서 성공 투자의 길로 꼭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양경석 멘토였습니다.